2023년도 지금 1분기가 이제 딱 지났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하락을 얘기하는 하락론자라고 하는 분들이 집값 하락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아직도 20, 30%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1월달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집값은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오르고 있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23년도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하반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한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투자용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야죠. 그죠? 지역은 어느 쪽이야? 좀 말씀 좀. 지역은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농구도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 그러던데 이제. 일주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휴가를 갔었어요,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와서 계약해야지 그랬는데 휴가 간 사이에 팔린 거야. 그 집이. 그러니까. 그 다음 집을 5천을 더 주고 샀어요. 그렇게. 3일 만에 5천을 더 주고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 그냥 계약하자고 해갖고 계약금 입금시키고 왔거든요. 다 정식 계약은 이제 일요일 날 쓰는데 토요일 날 정식 계약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노두광 그리고 이제 송파구가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집값 폭락의 주범이었어요. 그러네. 그죠? 근데 지금 노두광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뭐 왜 샀냐고 물어보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모으는 게 취미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고점 대비 80%라면 사실상 오를 만큼 오른 거거든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많이 늘은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쌌기 때문에 늘은 거거든요.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시장을 분석할 때 5가지 지표를 우리가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거래량 지표, 두 번째가 이제 금리,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 그러니까 미분양,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청약 시장. 5가지 지표를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래량 지표가 안 나오면 나머지 4가지 지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또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12월 달에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3월 달 되니까 그게 8억이 돼. 사고 싶을까요? 이제 안 사는 거야. 못 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거래량이 늘은 거는 10억짜리가 6억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은 거예요. 근데 이게 8억이 되면 거래량이 늘까요? 그러니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거래량이 는 데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했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갔죠.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지금 5월달이 되면 거의 7, 80%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올라간 거래를 계속 맞춰줄 것이냐. 10억짜리가 6억이 됐다, 8억이 된 거래를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사줄 것이냐. 두 번째,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됐을 때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 2가지를 전 포인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급지가 있잖아요. 그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수준 10급지까지 있다고 칠게요. 1급지에는 급매물이 다 팔려나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2급지를 봅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또 2급지에 있는 물량이 다 팔려나가면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3급지를 봐요. 그러다가 한 4급지, 5급지까지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돌이표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1급지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따라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1급지가 8억인데 4급지가 7억이면 1급지 사야 되죠. 그렇지. 그렇죠. 다시 역류턴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급지를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다시 거래량은 계속해서 회전될 것 같다, 저는. 서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서울에서 비싸면 이제 뭐 성남도 보고, 분당도 보고, 판교도 보고, 용인도 보고, 용인에서 비싸면 수원까지 보는 건 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급지에 따른 거래량이 증가될 걸로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뭐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연말까지 금액을 더 늘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네, 봤어요. 그럼 이제 연말까지 특례보험자를 늘리게 되면 연말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빠른 속도로 이달을 할 겁니다. 그럼 금리에 대한 좀 부담감이 덜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 걸로 보인다. 그럼 거래량이 늘면 사실상 가격이 폭등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강보합세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떨어질 거, 금리가 인하가 되면 결국 전세 시장, 제가 이제 세 가지 지표가 5가지 지표 중에 전세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월세가 싸니까. 그죠?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월세가 비싸 보이게 되겠죠. 그럼 다시 지금 완전 역전이 됐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4월달 기준으로 사실상 전세가 싸지는 효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도 안정화가 될 거고. 미분양 물량인데 미분양 물량도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고, 특히 서울 및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죠, 이제. 두 번째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안 나오니까. 7만 5천 원과 7만 6천 원, 뭐 7만 7천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던데, 거기서 더 이상 미분양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안 늘어난다는 것은 미분양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얘기고요. 뭐, 아까 얘기한 마지막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나 수도권 주요 지역은 나오는 족족 완판이니까, 청약시장도 걱정할 게 없다. 근데 그 청약시장도 네. 양극화 좀 큰 거 아닐까요? 그죠, 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주요 지역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청약시장이 열린다. 완판 안 되겠죠?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대구에서 청약시장이 열린다? 완판 안 되겠죠? 미분양이 많으니까. 근데 인천이나 대구는 청약시장이 이제 못 열려요. 그냥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닌 곳에 나오는 것들은 완판이 되니까. 정리해드리면, 앞서 그냥 거래량 좋아지고 있고, 앞서 또 이제 금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어쨌거나 상생의 목적으로 금리를 좀 내리려고 했잖아요. 네. 그죠? 압력을 그죠? 주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세시장이 안정이 될 거고, 미분양은 지금, 우리가 뭐 호전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 있다. 인기 지역의 청약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뭐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강보합세 정도로 될 것 같고, 지금 지수가, 지금 매수 지수가 100.6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115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상승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5까지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뭐 그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강보합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3 대책이라고 올해 1월 달에 대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점차적으로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미국 말 금리 뭐 이런 영향도, 금리 인상도 이제 뭐 멈추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양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룸 취득세도 지금 그 뭐 반씩 깎아준다고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포지션은 이거죠. 거래량은 살리되 가격은 오르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특대 보금자리를 꼭 9억까지 맞추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분양 같은 건 해결돼야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너무 안 좋으면 어쨌거나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원체 크잖아요. 어느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 중요하죠. 네, 어쨌거나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번에 정권을 잡은 당 쪽에서는 부동산으로 사실 정권을 잡았다고 좀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지난 때문에, 정권에서 하도 이제 네. 그 규제 위주의 그 실정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는 풀되 이제 그러니까 이 규제를 푸는 거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 1주택이나 갈아타기 실수요에 의한 규제만 다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만한 규제는 아직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강보합 정도로 거래량이 강보합 정도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필요 경비가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거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더 떨어져야지 되는 거고,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 좀 더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규제를 좀 풀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뭐 분양권 전매 제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실거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풀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선행돼야지 좀 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매수 지수가 115 이상 나와서 거래량이 폭등을 해갖고 가격이 확 올라갔던가 할 텐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내년 선거까지는 실거주 위주의 거래, 그러니까 규제들만 좀 완화해줄 것 같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은 당장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사실상 바로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 재건축은 다 강남 3구랑 용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의도랑. 이건 어쨌든 다 묶여있는 지역이고, 강북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선정 기준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억누르는 작용이 있거든요.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진행될 것 같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것 같다. 선거까지는. 그렇게.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선거잖아요.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래서 아마 뭔가 좀 더 완화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올 연말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4월달까지 이게 좀 풀릴 건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거래를 하려도 이게 뭐 2주택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8%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3주택은 12%잖아요. 그 4%, 뭐 4%하고 6%인가요? 이제 이렇게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정부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바라는 거는 갈아타는 수요나 1주택자만이라도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면 지금처럼 거래량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최악은 막는 거죠. 근데 아까 취득세 같은 걸 풀어주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폭등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거 때 좀 데미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그걸 막는 게 지금 야당에서 막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야당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도.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네. 가양동구 CJ 부지 아시죠? 예. 유명한 CJ 부지. 예. 여기가 뭐 4조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위기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강서구청이 그런 이제 인가를 취소했다. 사업 비용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이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강서구청발 지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CJ 그지? 글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어서요. 그쪽은 관심 없어요. 아니 가양동이 네. 본래 거기가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마곡지구 있잖아요. 아니 마곡지구는 그래도 거기서 좀 거리가 있으니까 가양동 그쪽 라인에. 근데 거기에 그 CJ 부지가 개발이 돼서 좀 거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CJ 부지뿐만 아니라 그쪽이 이제 방송연예 문화 특구거든요. 그쪽이 이제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상암, 마곡,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라인이 이제 방송부나 뭐 그렇게 특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뭐 CJ 부지가 뭐 개발되면 좋죠, 사실상. 그거 외에도 사실상 주변에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원체 많고, 또 뭐 CJ 뭐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닌가? 글쎄요. 제가 큰 관심이 없어서. 네. 그러면 CJ 부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네. 없어서. 죄송합니다, 강서구 주민들. 자,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또 있나요? 예. 이거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거래량이 2023년 1분기에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도 또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자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다시 하락 국면으로 다시 갈 거다. 거래량 줄어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전문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분은 부동산 폭탄이 아직도 안 터져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날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기는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 하반기 왜 무슨 폭탄이 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폭탄은 무슨 핵폭탄인지 무슨 폭탄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 지표 얘기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서울 지역만 특정된 게 아니라 급지에 따라서 1급지부터 2급지, 3급지, 4급지로 순차적으로 오케이. 거래량이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 네. 전체 큰 덩어리만.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 거래량이 늘어난 걸 잠깐 봤더니 가장 거래량이 서울에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달이 작년 22년 10월 달에 558가구더라고요. 558가구. 그리고 11월 달 729가구. 조금 늘었죠. 12월 834가구. 1000가구가 넘은 게 1월 달부터래요. 1월 달 1418가구. 2월 달 배로 늘었죠. 2456가구. 3월 달 2980. 이제 끝났죠. 3월 2980. 4월 달 오늘 날짜로 2310.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뭐 상당히, 그리고 4월 달은 사실은 좀 비수기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3, 4월 달 같은 경우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게 사실상 고무적인 거고요. 앞서 그런 이제 것 제가 같아요. 여기 몇 가지를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하네 안 폭락하네 이거는 저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고 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좀 사라.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폭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게 기준이 얼마가 폭락인가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폭락은 얼마예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아직 부동산 폭탄이 시작도 안 됐다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터진다는 생각하는 폭탄이라는 게 있잖아요. 폭탄. 이 폭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최고점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021년도에 10억 돌파했어. 그 10억짜리가 이 사람이 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만나면 폭탄이 이게 그럼 과연 얼마까지 떨어져야지 폭탄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억짜리가 6억 됐다, 지금 8억 됐단 말이에요. 그럼 8억짜리 기준으로 얼마가 떨어져야지 폭탄인 거예요? 그럼 6억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죠? 근데 전세가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네? 도대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8억짜리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율 50%잖아요. 전세 4억이에요. 그죠? 갭이 4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보통 10억짜리 아파트들이 평균 투자금이 4억에서 5억 됩니다, 지금. 뭐 작으면 3억 5천까지 나오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가 오른다며요. 그럼 8억짜리 기준으로 매매가는 동결됐다 치고 전세가 5억으로 오르면 갭은 3억으로 줄겠죠.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공급은 또 없어. 또 공급도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전세 물량이 과거에 100개가 있었던 게 80개밖에 안 남았어요. 왜? 20개가 월세로 돌아가 버렸거든.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거란 말이야. 전세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대.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대체 물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지역을 나눠서 얘기하겠죠. 특정 지역은 폭탄이 아직도 안 터졌다. 이게 전체적으로 폭탄이 안 터졌다 그러면 서울을 얘기하는 건지, 저기 부천을 얘기하는 건지, 부산 해운대를 얘기하는 건지. 맞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겁나긴 해요. 진짜 폭탄이 어디서 터지는지, 갑자기 경제 위기가 생기는 그분은 건가. 집에 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네. 큰일이 안 날 걸로 큰일이 안 날 걸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부동산이, 대한민국 경제가야 상당히 강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경제가 사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꾸 낮춰서 그렇지,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강국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많이 배운 뭐 분들도 뭐 소규모 경제라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안 맞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이 커다란 발전을 한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고속 성장을 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IMF 때도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했던 슬기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가 이제 IMF랑 외환위기랑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요. 이 금융 시스템을 상당히 튼튼하게 해놨어요. 튼튼해졌죠. 아시죠? 그러니까 예, 대출 당연히 규제도 튼튼해졌죠. 일찌감치 10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금융 쪽으로도 상당히 안정한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해마다 연봉 1억에서 2억, 3억짜리 고소득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고소득자들이 늘어나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맞는 삶의 질이 좋은 주거시설이 사실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주택 공급만 많이 하면 되잖아요. 네. 집이 워낙 부족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는 양적인 공급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질적인 공급을 상당히 많이 찾는 필요하죠. 그런 시기가 왔다.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은 소득이 이제 3만 불이 넘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는 좀 공급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룸형 아파트가 20억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1억짜리 원룸형도 있고. 근데 평수는 똑같아요. 근데 20억짜리 원룸형 아파트는 뭐가 좋겠죠? 그렇죠. 그죠? 커뮤니티가 좋던 뭐가 좋던. 1억짜리 원룸형은 되게 그게 틀리겠죠. 근데 같은 평수에 사는데 누구는 20억짜리 살아. 누구는 1억짜리 살아. 그죠? 앞서 얘기했던 초하극화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된다. 전체적인 시장을 보지 말고 국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끝났죠. 네, 이게 마지막 네, 질문인 것 그죠.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한정훈 부동산 DJ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 현상을 보지 말고 방향성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건 지금 일어난 일을 보는 거고요. 방향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런 것만 몰두하지 마시고 방향성이 중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추세. 지금 당장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서울의 주택 아파트 공급량이 어떨 때는 뭐 만 세대도 됐었고 한 달에 뭐 1월이면 1월 한 달에 그리고 뭐 7, 8천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뭐 3천 세대 여기서 뭐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시장의 반등을 나타내는 지표냐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 흐름,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이게 뭐 그냥 당장 눈앞에 그런 것들만 현상적인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예. 우리 전문가 중에 이름이 두 글자는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렇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빨리 해주세요. 황현. 예, 예. 황현. 예. 그래서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예.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 부동산 DJ의 구독자님들 꾸준히 봐주시는 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일단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현상이 아니라 방향성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정책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7층에서 12층까지밖에 못 짓잖아요. 50세대에서 한 200세대 짓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35층까지 짓게 해준대요. 번동 같은. 네, 그리고 이제 1000세대 이상씩 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완화를 왜 해주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급이 없어요. 그렇지. 인허가 착공 건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날수록 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거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주거질이 좋은 부동산은 엄청나게 또 폭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서울시 주택 공급이 80만 호
공급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재개발로만 40만 호예요. 재건축 10만 호.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이. 그러면 적어도 재개발 40만 호 같은 경우를 하려면 제가 보니까 신속통합 모아타운 다 합해서 구역 지정 한 400군데 이상 해야 되더라고요. 인지 100군데 했거든요. 앞으로 300군데 남은 거예요.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정부의 정책 사업이고, 밀어주는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야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계속 강조했던 게 양극화랑 초양극화잖아요. 이 차별화된 시장에서 어느 지역이 많이 성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 7대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라든가 한강변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래도 좀 나름대로 소액으로 좀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단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 3년 투자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5년 정도 좀 중장기적을 갖고 가면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저도 재개발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은, 재개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해본 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재개발도 알고 보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똑같거든요.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집 짓는 재건축이나, 낡은 동네 빌라나 단독주택 모여있는 낡은 동네 부숴서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들에 아파트가 지어질 곳, 그런 데들은 가격이 비싸겠죠. 이미 지어져 있는 데들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서 들어가느냐, 그게 투자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황현 대표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 와서 정말 그 감기 몸살로 지금 상당히 컨디션은 안 좋은데 와서 열심히 해주신 황현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주 뵙도록 해요. 자,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공부가 되셨죠? 자,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